오피스텔 시장도 침체기에 접어들며 서울에서 전용 60제곱미터 초과 오피스텔 매매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SK텔레콤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 챌린지 실증 사업에 필요한 5G 상공망 구축에 돌입했습니다. 1인 비행체 지대가 성큼 다가오는 분위기입니다. 뉴욕 증시에 또다시 밈 주식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상장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홍콩 핀테크 업체 AMTD 디지털의 주가가 연일 폭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들이 고객 확보와 금융 데이터 확보를 위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제와 전망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드립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지난해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선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파트의 대체제로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도 덜해 투자 수요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이 계속되며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대체제로 관심을 받았던 오피스텔의 인기가 한풀 꺾인 분위기입니다. 아파트값 상승으로 오피스텔이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을 받았지만 최근 들어 거래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R12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수도권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19,59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서울은 8,993건, 경기 지역은 7,807건, 인천은 2,795건 거래돼 전년보다 17.2%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면적별로 보면 중대형 평형인 전용 60제곱미터 초과 오피스텔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5.9%로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의 전용 60제곱미터 초과 거래는 222건으로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래 최소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어 한때 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중대형 평형 역시 가격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올해부터 오피스텔을 매수할 경우에도 DSR 규제가 적용돼 대출 한도가 낮아졌고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파트 시장에서의 안정세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할 때 중대형 오피스텔에서도 시세 차익 기대감이 예년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큰 부담 없이 그냥 적은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는 소형 오피스텔로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오는 25일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큰 중대형 오피스텔 침체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SK텔레콤이 KUAM 실증에 필요한 5G 상공망 구축에 나섭니다. 고흥에 5G 상공망을 제공해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인데요. 장민선 기자입니다. SK텔레콤이 국토교통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KUAM 실증에 필요한 5G 상공망 구축에 돌입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7월 고흥에 시범 구축한 상공망에서 통신 품질 측정 드론을 운용해 통신 고도와 거리를 기준으로 서비스 품질을 점검했는데 UAM 운항 고도인 고도 300에서 600m에서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둔 겁니다. SK텔레콤은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고흥 KUAM 그랜드 챌린지 1단계 실증 비행 항로 중 일부 구간에 5G 상공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SKT는 5G 상공망을 실증에 참여하는 다른 컨소시엄과 기관에도 제공해 자체 네트워크를 확보하지 않은 컨소시엄도 2025년 UAM 상공화를 목표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향후 KUAM 그랜드 챌린지 2단계 도심 실증에 대비해 수도권 일부 지역에도 5G 상공망 인프라를 시범 구축했으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도심 환경에서 최적의 상공망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난 30년간 국내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통신 사업자로서 축적한 역량과 다양한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AI 기술, 그리고 관계사인 팀앤모빌리티가 보유한 마스 서비스 플랫폼을 결합하여 UAM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UAM 서비스를 위한 고품질의 상공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셀 설계, 간섭 회피, 빔포밍, 셀 협력 기술 등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선 인프라를 활용한 천재적인 5G 상공망 구축과 글로벌 UAM 기체 선도 기업인 조비 에비에이션과 협업을 통해 상공망 관련 실증을 주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홍콩 핀테크 업체 AMTD 디지털의 급등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상장 한 달이 채 안 됐는데요. 공모가 대비 무려 2만%가 넘게 치솟은 겁니다. 지난해 뉴욕 증시를 달궜던 밈 주식 열풍에 다시 불을 지피는 모양새인데요.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MTD 디지털의 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상장 보름새 공모가 대비 140배가 올랐습니다. 시가총액은 한때 코카콜라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을 제치고 뉴욕 증시에 혜성처럼 등장한 겁니다. 문제는 이 같은 폭등을 설명할 만한 호재나 기업의 성장성, 가치가 있냐는 겁니다. AMTD 디지털은 스타트업을 상대로 수수료를 받고 대출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로 지난해 매출은 고작 2,50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결국 월가에선 제2의 게임스톱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게임스톱은 지난해 한 달 새 1,600%의 폭등세를 연출하며 이른바 밈주식 열풍을 가져왔습니다. 밈주식은 모방을 뜻하는 밈과 주식의 합성어로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투자자가 몰리는 주식을 뜻합니다. 특성상 급등의 이유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극심한 변동성을 동반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거품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주식이라고 말합니다. 회사 측도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AMTD 디지털 측은 상장 이후 주가가 폭등할 만한 실질적인 사업이나 영업 활동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거대한 군중 심리가 아닌 기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2차 전지 재활용 전문기업 세비캠이 코스닥 상장 첫날 장중 따상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세비캠은 공모가의 2배인 7만 원의 시초가를 형성해 장 초반 상한가인 9만 1,000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며 상승폭을 줄였고 시초가 대비 3.57% 오른 7만 2,5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앞서 세비캠은 일반 공모 청약 경쟁률 약 1,724대 1을 기록해 증거금 8조 750억 원을 모으며 시장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비캠은 이번 상장을 토대로 폐배터리 전용 공장을 증설하고 전구체 복합액 사업 능력을 높이는 등 2차 전지 순환경제 핵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오늘 0시 기준 1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돼도 치료제를 처방받기 어렵다 보니 감기약이나 해열제로 대신하는 분위기인데요. 서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에 걸려도 아직 범용 치료제가 없는 탓에 감기약과 해열 진통제 등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약물이 28개에 달해 처방의 벽이 높은 상황. 사정이 이렇다 보니 증상 완화를 기대할 수 있는 감기약과 해열 진통제 등을 찾고 있는 겁니다. 실제 유한양행의 감기약 코프 시럽의 올해 2분기 매출은 73억 4,900만 원으로 집계됐는데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4%가량 증가했습니다. 3일제약의 어린이 해열제 어린이 브루펜 시럽도 1분기에 이어 2분기까지 매출 상승세입니다. 이 해열제의 올해 1분기 매출은 39억 원으로 전년 전체 매출액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감기약을 찾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수급 불안정 문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아제약과 대원제약 등 제약사들은 휴가도 반납하며 감기약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동아제약 관계자는 8월 초 전체 휴가 기간이지만 감기약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잠시 휴가를 미루고 생산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며 아마 9월 중으로 휴가가 예정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기약 매출 급증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반짝 효과로 보이는 만큼 장기적으로 실적에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현재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는 국민은행에 이어 토스도 최근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또 다른 은행들도 알뜰폰 사업자들과 손을 잡고 요금제를 제공하는 등 금융권이 알뜰폰에 관심이 많은 모습이죠. 그리고 최근 정부가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보여지면서 금융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입 전망은 어떤지 또 과제는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부의 김미현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우선 금융권이 알뜰폰 시장 진출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계실 거예요. 현재 상황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네,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3년 우체국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사업을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오프라인 유통망이 부족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위해서 업체에서 출시하는 상품을 대행 판매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2019년 4월 국민은행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고요. 같은 해 12월부터 통신사처럼 요금제 설계부터 가입, 고객 응대까지 알뜰폰 사업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토스도 알뜰폰 사업체를 인수하며 시장 진출을 예고했습니다. 이외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농협중앙회는 알뜰폰 사업자와 손잡고 자사 모바일 뱅킹 이용자를 대상으로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이 은행들은 현재로서는 직접 진출할 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뜰폰은 이름 자체에서 봐도 저가잖아요. 수익 창출이 크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금융회사의 통신시장에 이렇게 뛰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회사마다 각각 다르지만 우선 고객 확보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기존 은행 고객을 통신과 연계된 서비스로 휴대폰 플랫폼에 묶어두는 락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급여일체 실직 등 은행과의 거래 실적에 따라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은 청약 관련 상품을 보유한 이용자에게 리브엠 요금을 월 2,200원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 알뜰폰은 효도폰이라고도 불릴 만큼 고연령층이 쓴다는 인식이 많았는데요. 최근엔 기존 대형 통신사들과 통화 품질 등의 차이가 크게 줄어들면서 저렴한 요금제를 찾는 젊은 세대들이 알뜰폰을 주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마디로 상품 개발 통해서 시너지 낼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건데 통신 데이터를 직접 확보한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이점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마이데이터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죠. 여기에서의 시너지가 기대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유한 결제나 신용 등급 등의 금융 데이터뿐 아니라 위치나 취향 등 개인정보가 결합된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특화된 고객 맞춤형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 유리할 전망입니다. 네, 듣고 보니까 이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홈플러스나 이마트 등 유통업체들도 알뜰폰 시장에 진출을 한 뒤에 3년 내로 접었다 이런 얘기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업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한 이런 결과물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금융회사들은 이런 부분을 당연히 고려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고려했죠. 먼저 앞서 유통업체들이 야심차게 시장에 진출했는데 2017년 알뜰폰 업체 수가 갑자기 증가한 데다 거대 이동통신사들이 경쟁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공격적인 요금 경쟁을 벌여서 수익성 악화로 철수했습니다. 이때 한 유통 대기업의 알뜰폰 사업 누적 영업 손실액은 약 600억 원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앞으로 사업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내 알뜰폰 시장은 지난 2011년 도입된 이후 가입자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알뜰폰을 사용하는 MZ세대 비중도 50%를 넘어선 비중입니다. 또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출에 대응해서 금융회사들은 경쟁이 치열한 금융 생태계에서 살아남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금융의 생활 서비스를 접목한 생활금융 플랫폼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비금융 플랫폼과의 연계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또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심파일러들도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만큼 통신비 연체 여부 등을 활용해 더 정확한 신용평가 모델을 만드는 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보면 이제 국민은행도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통해서 임시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은행들도 사실 하고 싶어도 이 규제라는 게 굉장히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규제가 많은데요. 앞서 말한 여러 이점들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 금융권들이 알뜰폰 시장 진출이 많아질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통신 사업에 뛰어들면은 이제 비금융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금융사들은 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내부적으로는 이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경쟁을 이제 빅테크사들하고 하고 있으면 당분간은 이제 금융권이 이제 그 알뜰폰 사업을 계속할 거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아까 규제 말씀하셨는데요. 앞서 우려하신 대로 금융회사들이 이런 혁신 사업을 진행하고 확장하려면 규제 완화가 우선인 상황은 맞습니다. 다만 최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시사하는 등 앞으로 금융권 규제를 덜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은행들의 제도적 장벽을 낮추려는 시도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위는 실적을 낸 혁신 금융 서비스에 한해서 해당 업권의 감독 규정에 부수 업무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부수 업무로 추가되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현재 알뜰폰 사업자는 70여 개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이 중소 알뜰폰 업체들과의 상생 방안도 찾아야 하는 게 금융권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 오늘은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 관련 현황들 짚어봤습니다. 금융부의 김미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아파트를 지은 뒤 층간소음 검사를 받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는 건설사가 시공 전에 실시한 층간소음 기준을 통과하면 준공 허가가 났는데 앞으로는 시공 이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성능검사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공사 측은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다시 보강공사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층간소음 문제 겪어보신 분들께는 정말 끔찍한 기억일 겁니다. 또 문제고요.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손을 맞잡았다고 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저감 기술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3사의 각 경영진은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해 현장에 적용키로 했습니다. 각사는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축적해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과 데이터 등 핵심 역량을 상호 간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 기술협의체를 구성하고 각사 간 강점을 모아 기술 개발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3사는 내년 말까지 층간소음을 크게 줄이면서도 경제성까지 확보한 최적의 층간소음 저감 솔루션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개발된 기술과 공법 검증을 위해 연구시설과 장비 등 각사가 부여한 자원을 적극 활용해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 현장을 공동으로 활용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건설 3사 간 층간소음 저감 기술 공동개발 협약을 통해서 더 다양하고 혁신적이며 좀 더 종합적인 해법을 찾아서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데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삼성물산은 지난 5월 국내 최초 층간소음 연구소를 신설하고 국내 최대 규모의 층간소음 전용 연구시설인 레미안 고유한랩을 개관해 층간소음 차단 성능 1등급 인증 등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투자와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도 층간소음 전담 TF를 조직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바닥 구조 방식, 신소재 완충제, 소음 저감 천장 시스템 등 개발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 무선 가입자 약 4억 9천만 명을 보유한 인도의 통신사 바티 에어텔에 5G 통신 장비를 공급합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인도는 대규모의 가입자 수와 폭발적 무선 데이터 사용량으로 혁신적 기술력이 요구되는 도전적 시장이라며 향후 새로운 5G 시대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데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내를 넘어 미국, 일본 등 대규모 5G 통신망을 상용화해온 삼성전자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글로벌 5G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금융권의 빅테크 진출을 위해 금융권 인공지능 AI 활용이 활성화됩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금융 분야 AI 활용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금융 분야의 AI 활성화 신뢰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다음 달부터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해 데이터 재사용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금융권 협업을 통해 공동 사용이 가능한 AI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AI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기업 공개 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며 흥행 키워드로 2차 전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대성 하이텍도 코스닥 시장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요. 최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밀부품 제조업체인 대성 하이텍이 수요 예측에 나서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대성 하이텍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진행한 뒤 공모가를 확정해 오는 22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예정입니다. IPO를 통한 공모 자금으로 고부가 가치 아이템을 위한 설비를 확충하고 장비 개발 R&D에 투자해 성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제 가파른 실적이 대성 하이텍의 성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19년 645억 원에 불과했던 수주액이 작년엔 1,086억 원을 기록하며 최근 3개년 수주액 연평균 성장률은 약 30%를 달성했습니다. 대성 하이텍은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및 모듈 가공 장비인 컴팩트 머시닝 센터 사업으로 2차 전지 시장 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2차 전지 장비 부품, 전기차 및 수소차 부품 공급 계약도 완료돼 향후 고성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2차 전지 장비를 만드는 메이커들로부터 많은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품을 연간 50억에서 100억 이상 저희가 증가시킬 예정에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의 1, 2차 협력업체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고요. 대성 하이텍은 IPO 후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 확대를 가속화해 수익성을 높인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현재 25개국 75개사의 정밀 부품 및 산업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데요. 이후에는 약 35개국, 4, 5년 뒤에는 50개국까지 장비와 부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글로벌 히든 챔피언이 되는 것을 IPO 이후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